도시의 불빛, 이혜경 단편 소설. 데니얼의 꿈은 산 밑에 단출하고 정갈한 호텔을 운영하는 거였다. 돈이 그리 많지 않은 여행자들이 내 집처럼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곳, 호사스럽지 않으나 정성이 느껴지는 아침 식사로 여행자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는 곳, 그 꿈을 이루려고 간 스위스의 호텔 학교에서 데니얼은 자기가 꿈꾼 호텔에 손님으로 묵은 것만큼이나 그를 편안하게 해주는 여자 수영을 만났다. 인턴 실습 기간 동안 기숙사를 나와서 아침에 같은 침대에서 눈을 뜨는 나날을 보냈으면서도 그녀를 따라 한국에 올 때까지 그는 그녀의 집안이 그토록 부유하다는 것을 몰랐다. 푸드 서비스 실습 때 실습생 중 최고점을 받은 그녀가 남을 접대하기보다 접대받는 데 익숙한 계층임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상류층인 그녀의 집안에서는 평범한 외국인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가 집안에서 정해준 남자와 약혼한 뒤에도 데니얼은 그녀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지 못한다. 조촐한 호텔의 꿈을 접어둔 채 데니얼은 외국인의 서툰 영어 발음을 교정해 주면서 그녀와 같은 하늘 아래에 머물고 있다. 데니얼이 자기 생일에 수영이 입고 나타났던 개나리빛 원피스를 그려 보이면 나는 남방 셔츠의 단추를 맨 위쪽 겉까지 꼭꼭 채우던 수영의 버릇을 떠올렸다. 술에 취하면 이따금 그녀의 집 앞까지 갔다 온다고 데니얼이 말할 땐 꿈속의 밤길이 떠올랐다. 비빔밥 하면 수영이 좋아했던 음식이라는 걸, 맑은 날 하면 수영과 피크닉 갔던 호숫가의 날씨를 떠올려 버릇하는 데니얼은 굵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쁘기도 했지만 마음이 더 예뻤어. 내가 뚱뚱하다는 거 얘기했지. 나 어릴 때 별명이 뚱땡이였어. 다이어트를 해보긴 했지만 효과가 없더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 곁에 있으면 내가 더 혐오스럽게 보일까 봐서 처음엔 그녀 옆에 다가가지도 못했어. 그런데 막상 그녀와 사귀게 되니까 내가 뚱뚱하다는 걸 잊게 되는 거야. 그녀는 내가 디카프리오라도 되는 것처럼 바라보았거든. 추억 속으로 절반쯤 침몰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데니얼에게 나는 속으로 맞장구 친다. 비루먹은 개 같은 남자도 수영 앞에선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었지. 수영인 천사예요. 그 순수에 기대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남자는 혀가 말린 소리로 웅얼거렸다. 그래요, 순수하지요. 그 순수한 수영이 당신이 찾아오는 게 싫대요. 오죽하면 이 밤중에 저에게 전화했겠어요. 그러니 가세요. 당신같이 때묻은 사람은 몰라요. 수영이와 나를 몰라요. 수영이와 나라고 할 때 남자의 말투가 어찌나 애절하던지 나 자신이 줄리엣과 결합을 반대하는 몬토규가 사람으로 여겨질 지경이었다. 새벽 2시에 불쑥 찾아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수영이 우유 투입구로 건네준 전화기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내게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남자 강석이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헤어진 수영을 나는 29살에 다시 만났다. 몇 마디 안부가 오간 뒤에 찾아든 침묵의 순간에 나는 물었다. 너 아직도 성당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 어렸을 적 일요일마다 예쁜 옷을 차려입고 성당으로 향하던 수영의 새치름한 모습이 그때까지도 선연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성당에 못 가. 기도문도 다 잊어버렸는걸. 성당 문턱을 높인 수영의 죄 가운데
그 남자도 끼어 있었다. 수영과 친구에서 연인으로 변할 즈음에 너 같은 애 나와 어울리지 않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남자였다. 남자가 수영을 다시 찾아온 건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뒤였다. 자기 아내가 너무 고상해서 어렵게 느껴진다는 남자는 술에 취한 밤이면 수영을 찾아왔다. 그 남자가 돌아가면 수영은 줄줄 울면서 전화했다. 열어줄 마음은 없는데 한밤중에 동네가 다 알게 소란을 떠는 통에 문을 열 수밖에 없다고. 수영은 전화기 건너에서 코를 팽팽 풀면서 하소연했다. 너 정말 그 남자 오는 거 싫어? 내가 창녀가 된 기분이야. 아마 지 고상한 마누라하고 못하는 걸 하려고 오나 봐. 정말 기분이 더러워. 그래도 한밤중에 와서 벨 누르고 문 두드리는데 어떡해. 내가 믿지 않는 기색이자 수영의 말이 길어졌다. 그 남자가 날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아니? 회사 옮겼는데 지 직장 번호도 휴대폰 번호도 나한텐 안 알려준다. 그러면서 저 필요할 땐 제 집처럼 드나들고. 수영의 그 말이 아니었더라면 네가 정말로 그 남자 싫다면 그 남자가 오면 아무 때고 나한테 전화해 하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막 든 잠결에 수영의 전화를 받은 나는 내 잠을 깨운 사내에게 또박또박 말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통화 마치는 대로 저 그리로 가요. 제가 갈 때까지 거기서 안 떠나면 댁의 부인도 그리로 오셔야 할 거예요. 택시로 30분을 달려서 수영의 아파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양미간에 세로로 길게 주름이 2개 나있고 하관이 뾰족하고 짧은 데다 안경을 쓴 남자는 수영의 집 좁은 거실 한복판에 제 집 안방인 양 앉아 있었다. 문간에서 심호흡을 3번쯤 하긴 했지만 내 전이는 사그러지지 않았다. 내가 남의 말꼬리를 그렇게 잘 잡는다는 걸 처음 알았다. 당신이 말했듯이 수영이는 천사 같아서 그래서 당신에게 거절의 의사를 단호하게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가 수영이가 나를 부른 건 수영의 의지다. 이걸로 수영이의 본심이 정확히 전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가라. 이제 오지 마라. 남자는 내 말에 대꾸하는 대신 수영을 바라보며 웅얼거렸다. 수영아, 너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니? 당신은 끝내 자기만 생각하는군요. 이 시각에 친구를 불러야 하는 수영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봐요. 남녀간의 문제는 남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당신이 수영이와 나 사이를 얼마나 안다고 나서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물론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당신이 이렇게 찾아오는 걸 수영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남자는 수영을 바라보며 엉뚱한 주문을 했다. 수영아, 너 그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뿜뻘스럽던 남자가 꼬리를 사리기 시작한 건 내가 전화기로 다가가면서였다. 가세요. 안 그러면 파출소에 연락해서 댁으로 연락해야 하는데 나도 그건 원치 않으니까 이대로 가요. 남자는 주춤했다. 내가 파출소에 전화를 걸고도 남을 거라는 걸 그제야 알아본 모양이었다. 남자의 응수가 걸작이었다. 전철 다닐 때까지만 있으면 안 될까요? 차비가 없어서요. 수영이 준 차비를 받아들고도 그 남자는 뭉구적거렸다. 하필 안경의 콧등 부분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걸 찾아야겠다면서 침대 위를 더듬거리면서 남자는 슬며시 수영을 바라보았다. 그 침대에서의 추억을 환기시키려는 야비한 의도가 담긴 눈길이었다. 언제든 발길질할 태세를 내가 조금도 늦추지 않았으므로 남자는 엉덩이 사이에
꼬리를 말아넣은 개처럼 수영의 집을 빠져나가야 했다. 영란? 나야, 데니얼. 지금 통화할 수 있니? 데니얼의 목소리에서 술기운이 느껴진다. 자정 넘긴 시각, 게다가 목요일이다. 데니얼의 회화 수업은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이다. 웬일이니, 데니얼? 늦게 전화해서 미안해. 나 내일부터 휴가거든. 잠깐 휴가를 냈어. 내일은 통화 못할 것 같아. 나중에 보충해 줄게. 휴가라는 단어를 듣자 머릿속에 문득 노랫가락이 번진다. 비지스의 홀리데이. 경찰과 대치한 상태로 그 노래를 들려달라던 납치범이 있었다. 탈주범의 인질이었던 그 집 딸은 탈주범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거의 몸으로 막다시피 했다. 스톡홀름 증후군. 인질들이 자기를 위협하던 인질범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는 이제 나도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취직도 할 수 있을 거고. 직장을 그만둔 지 이때 이따금 찾아오는 그 남자를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자폐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수영은 그토록 애원해도 제 뜻대로만 하던 남자를 개몰듯 몰아낸 새벽, 부유스름하게 밝아오는 밖을 보며 결연하게 말했다. 그런 수영이 그 남자를 다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안 것은 그로부터 몇 달 안 지나서였다. 간호사들은 수영을 짐짝처럼 떼매다 회복실에 부려놓았다. 그녀들의 무성의한 몸짓에서 드러나는 것은 경멸이었다. 그놈이 날 속였어요. 링거가 꽂힌 손을 허우적거리며 울었고 마취에서 깨어나는 수영의 눈초리에 진득한 눈물이 한 방울 괴었다. 휴지로 그 눈물을 찍어내며 나는 안경 부속을 찾느라 치켜들었던 그 남자의 볼품없던 엉덩이를 떠올렸다. 그때 걷어차지 못한 게 새삼 한스러웠다. 경주에 가려고 내게 추억이 있는 곳이야. 그녀와 한국에 와서 처음 여행한 곳이 경주였거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만 가끔 혼자서 경주에 가. 데니얼은 혼자 경주에 가서 그녀와 같이 묵었던 호텔의 그 방에서 잠들고 그녀와 같이 밥을 먹었던 식당에서 같은 메뉴로 밥을 먹고 그리고 돌아온다고 했다. 데니얼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으스스 한기가 돌며 언젠가 경주 박물관에서 본 돌이 떠올랐다.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해 기록한다.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충돌을 집지하고 허물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일 이 서약을 어기면 하늘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 맹세한다. 며 돌에 새긴 두 사람. 1000년 뒤에까지 남은 그들의 맹세는 지켜졌을까? 옛 기억에 들려서 떠돌다 돌아올 데니얼. 영란, 듣고 있니? 그럼 언제 떠나니? 내일 새벽에 떠나려고. 모레가 수영 생일이야. 영란, 지금 통화 좀 오래 해도 되니? 그래. 그런데 너 투철한 선생이다. 보충 수업부터 해주고 떠나려고? 나는 진지 농담조로 말한다. 내가 출장 때문에 수업을 며칠 빠져야 했던 날이 있었다. 수업에 빠지겠다고 미리 연락했더니 데니얼이 대답했다. 알았어. 그런데 난 어떡하라고. 그때 데니얼의 말투에 섞인 응석기가 댕댕 내게 경고음을 울렸다. 그때의 경고음이 다시 울린다. 금 넘어오지 마, 데니얼. 이건 규칙 위반이야. 내 웅얼거림을 듣지 못하는 데니얼은 고지식하게 대답한다. 아니, 이건 수업이 아니야.
그냥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너밖에 없어. 수영을 아는 사람도 너뿐이고. 주춤 물러서려는 마음을 다잡는다. 데니얼은 곧 떠날 것이다. 그녀가 결혼하는 걸 보면 바로 돌아갈 거야. 원래는 약혼하면 바로 떠나려 했는데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모르는 일이잖아.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니까. 데니얼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속으로 혀를 찼다. 정신 차려, 데니얼. 하지만 데니얼이 조만간 떠날 사람이라는 게 마음을 가볍게 한 건 사실이다.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못한 말들을 데니얼에겐 할 수 있었으니까. 사실은 그녀가 떠난 건 내 잘못이야. 무슨 소리지? 나는 가만히 듣는다. 약혼하기 전날 밤 수영이 내 방에 찾아왔었어. 데니얼의 목소리가 뚝뚝 끊어진다. 숨이 턱에 차오른 것 같다. 데니얼은 뚱뚱하다는데 그러니 성인병의 조짐이 있을 것이다. 그날 나는 다른 여자와 같이 있었어. 그날 나는 힘들었어. 너무 슬퍼서 죽을 것 같았어. 누구라도 곁에 있어주길 바랐어. 그날 바에서 처음 만난 여자였어. 믿어줘. 데니얼은 내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믿어. 나는 속으로 말한다. 문득 웅얼거리던 마취 상태에서 한순간에 깨어난 것처럼 데니얼의 목소리가 명료해진다. 수영은 나하고 같이 떠나려 했대. 그런데 나는 다른 여자와 있었어. 그것도 침대 위에. 그녀 표정을 잊을 수 없어. 같이 떠나자고 말하러 왔던 그녀의 얼굴은 불타는 결의로 환했을 것이다. 그 불꽃이 사그라지는 걸 무참히 지켜본 데니얼의 마음속 켜놓은 촛불을 눌러 끄듯 무언가가 죽어갔을 것이다. 이대로 떠나면 내내 그녀를 마음에 품고 있게 될 것 같아서 그녀를 잊을 수 있게 되면 이곳을 떠나겠다는 데니얼. 그녀가 결혼하고 나면 떠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아마도 결혼식 날짜가 지나면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잉태해 배가 부른 그녀를 보고야 떠나겠다고 결심을 바꿀지도 모른다. 바보 같은 데니얼. 데니얼이 잊어야 할 건 그녀가 아니다. 그날 밤의 기억. 그날 밤 그녀의 표정이었다. 그때 그 하루만 없었더라도, 아니 그녀가 조금만 일찍, 조금만 늦게 왔더라도. 비틀어 짜는 걸레처럼 데니얼의 목소리가 쥐어 짜이며 높아진다. 정신 차려, 데니얼. 덩달아 높아진 목소리를 내지만 내 귀엔 엉뚱한 소리가 들려온다. 그녀가 떠난 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날 그렇게 맞부탁트린 것도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무엇이 작동한 거야.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는 무엇. 말은 마음속에서 단속적으로 떠올라 장거품을 끊임없이 피어올린다. 그래, 네 잘못이 아니야. 수영과 그 남자는 남쪽 바닷가 방파제 타버린 차 안에서 발견되었다. 수영이 영어 공부를 할 겸 외국의 장애인 시설에서 자원봉사하러 떠나기 나흘 전이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수영의 발을 문지르면서 아무래도 수영의 의지로는 그 남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생각한 내가 찾아낸 프로그램이었다.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나날에서 몸을 빼면 그동안 못 보았던 것들이 보이고 커다랗게 보이던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하찮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순간들이 있다. 수영이 그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나 같은 애가 될 리 없어 하면서 지원서를 내었던 수영은 답신이 오자 바람 아는 도처럼 부풀었다. 멋진 카페에서 그 남자가 입 열 틈도 주지 않고 그동안 쌓아두었던 말들을 퍼붓고 탁 자리를 차고 일어설 거야. 멋진 결별을 위해 그 남자를 기다렸던 수영은 이별 여행을 한다고 휴게실에서 그 남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전화하는 거라고 공연히 목소리까지 낮추며 전화했다. 이별 여행이라는 단어의 유치함이 뻔뻔스럽게 수영에게 노래를 시키려 들던 남자의 치졸함과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이 들었던가. 그런 남자가 바닷가 방파제에서 차에 불을 지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몰랐다. 공금을 빼내어 사둔 주식이 깡통이 되어 막다른 곳에 몰린 남자는 고상한 아내 대신 만만한 수영을 마지막 동반자로 택했다. 그는 왜 차를 물속으로 밀어넣지 않고 물 바로 앞에서 불 지르는 걸 택했을까? 자신의 비루한 나날에 마지막 폭죽을 터뜨려보고 싶었던 걸까? 수영은 남자가 자기를 떠나보내지 않으려 목숨을 걸었다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수영이 떠나고 난 뒤 나는 밤길을 헤매는 꿈을 꾸곤 했다. 아침이면 손을 꼭 쥔 채 잠에서 깨어나는 나를 발견하곤 했다. 엄지손가락을 꼭 말아쥐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엄지를 감싼 채 어찌나 힘이 들어갔는지 뻣뻣한 팔로 출발선상에 선 단거리 주자처럼 아침을 맞았다. 목엔 무언가 걸린 것처럼 뜨끔거렸다. 이비인후과와 내과와 한의원을 오가며 두 계절을 보내고 난 뒤 나는 사람들과 주로 네트워크로만 연결되는 업무를 찾아 직장을 옮겼다. 환한 밤이다. 밤은 밤인데 사위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환하다. 상가들이 있는 거리, 낡은 집들이 있는 거리를 나는 혼자 걷는다. 지금 나는 꿈속에 있다 라고 나는 깨닫는다. 갑자기 요란한 경보음이 울린다. 경보음은 텅 빈 거리를 울리고 나는 할딱이는 가슴으로 숨을 곳을 찾아 뛴다. 뛰다가 엎어지는 순간 송수아기를 잡으며 잠에서 깬다. 새벽 5시, 1시간쯤 더 잘 수 있다. 다시 풋잠에 들려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미안해 영란, 자고 있었지? 출근하기 전에 전화하려고. 데니얼이다. 데니얼에게 내 휴대폰 번호도 사무실 전화번호도 알려준 적이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닫는다. 뭐 좀 물어보려고. 너 혹시 주말에 경주에 올 생각 없어? 데니얼. 이마에 서성이던 잠기가 확 거친다. 영란, 듣고 있니? 나 여기 마지막으로 온 거야. 그게 네 추억에 내가 동참할 이유는 못 돼. 데니얼, 이건 반칙이야. 나 곧 여기 떠날 거야.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 돌아갈 거야. 옐로 카드를 찾아 흔들려던 내 마음이 주춤한다. 곧 떠난다고. 물론 나도 데니얼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다. 데니얼은 이번에도 수영의 자취를 고스란히 밟고 다닐까? 궁금증이 떠오르는 순간 난데없이 머리밑이 가려워진다. 낯선 방문객을 맞이한 의심 많은 아이가 방구석에서 맹렬히 머리를 긁듯